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에서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차 전지에 모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지금 현재에서는 센티멘트가 너무 세다. 유동성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아직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외나 국내나 관심도가 많이 올라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티나는 인터뷰 이혜수입니다. 오늘 벌써 이제 4번째 시간을 맞는데요. 자, 오늘 초대되는 손님은요. 이분의 인사이트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또 많은 영상을 보곤 하는데 굉장히 중저음의 목소리에 또 이렇게는 절대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라는 그런 신선한 투자 인사이트를 또 제시해 주시는 언제나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빠져들 수밖에 없는 분 한번 초대해 봤습니다. 타이거 자산운용 오종태 이사님과 이 시간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나요? 예, 잘 지냈습니다. 현 시점에서 여전히 좀 시장을 박스권에서 움직일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조금 뷰가 변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시장별로도 되게 온도가 차이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코스피, 그다음에 미국은 S&P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코스닥과 나스닥의 그 대형주, 빅텍 위주로는 이게 강세장처럼 느껴지는 충분히 그러한 강세를 또 보였던 상황이어가지고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뷰를 바꿀 만한 그러한 그 상황이 발생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강세론과 약세론이 둘 다 공존하기 때문에 박스권이 형성이 되는 건데 언제나 그 강세론을 가지신 분들의 주장도 충분히 근거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가격에 많이 좀 반영돼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약세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의견은 대표적으로 생각을 하면 상업용 부동산 문제나 여러 가지 시장이 아직은 문제가 있는 건 알지만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겠지. 이러한 어떻게 보면 약간 문제를 미루는 형식의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 하지만 그걸 어떻게 시장 가격에 반영해야 될지는 모르겠어. 왜냐하면 그 문제가 너무 크니까. 이런 것들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이슈도 있고 지금 현재 2년째 계속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시장에 충분히 가격에 넣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상하방의 논리가 저는 양쪽 다 팽팽하게 좀 있는 상태 같습니다. 상방의 논리도 적합성이 있고 하방의 논리도 적합성이 있으니 네. 일단은 여전히 좀 박스권을 예상하신다라고 네.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일단 지금 타이거 자산운용에 계시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굴리고 운영하는 그곳에서 요즘 분위기는 좀 어떤지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은 이제 흥분도는 아무래도 그 3월, 4월을 지나면서 좀 줄어들긴 한 것 같아요. 사실 지금 2차 전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 산업에도 굉장히 위치도 중요하고 앞으로의 성장성도 당연히 미국의 법안이 확정이 되면서 혜택을 입는 부분도 있고 설명 가능한 부분의 방향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항상 그 주식의 가격이라는 게 제가 설명드리듯이 펀더멘탈만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유동성과 센티멘트라는 세 가지의 합이 주가를 결정하는데 펀더멘탈의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유동성과 센티멘트가 쏠리는 시장에 그러한 현상들은 항상 자주 발생을 하는데 이게 저희는 사실은 익숙하잖아요. 저희가 박스피라는 것도 사실은 좀 박스권도 익숙해요. 왜냐하면 2015년부터 한 5년간의 저희 나라 시장은 박스피라는 말을 하면서 그 구간을 경험했던 적도 있고 그 당시에도 박스피 상황에서 저희가 바이오 주식의 열풍이 엄청나게 불었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대부분의 코스닥 상위 종목들의 시가총액 상승률, 지수의 상승률을 대부분 바이오 주식들이 가져갔었던 그러한 현상들이 지금은 좀 2차 전지 현상에 유사성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에서는 센티멘트가 너무 세다, 유동성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라는 측면에서 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보면은 성장성은 당연하지만 유동성, 센티멘털, 펀더멘털을 봤을 때 유동성이 좀 지나치게 과열된 구간에 있는 것 같다라고 좀 진단을 내려주셨는데 사실 이사님 하면은 역발상 투자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해 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럼 현 시점에서 역발상 투자에 좀 적합한 부분은 어디서 좀 찾아보고 계십니까? 2차 전지에 모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혹은 적게 하겠다라는 것도 역발상일 것이고요. 네.
반대로 이제 매수 쪽의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지난 3개월 동안에 글로벌 전체에 지금 AI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됐구나라는 것을 모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지금 최근에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하고 정확하게 그 비즈니스를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모르겠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다가 많이 조정받기도 하고 이러한 변동성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아직 파악은 정확히 안 됐지만 방향성에서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보면은 미국에 있는 온라인 교육 업체가 주가가 하루에 30% 이상 빠졌거든요.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그 컨설팅을 제공하던 방식을 AI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투자자들이 읽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이런 것처럼 저희 게임 업종에서는 지금 발전하고 있는 이 AI나 그래픽 기술들을 활용해서 굉장히 코스트를 많이 줄이고 새로운 창작의 방식을 많이 적용하고 하면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비용 구조가 대부분 인건비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를 커버할 수 있는 기술적인 보완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코스트 쪽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구조를 만들 수 있고 매출에서도 창작의 다양성이 증가하게 되면 기존보다 더 좋은 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많이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게임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외나 국내나 관심도가 많이 올라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역발상 투자처로 지금 생각하시고 계신 곳은 게임 쪽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님이 평소에 투자의 세계는 복잡계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주식시장을 가장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는 어떤 요소인지 궁금한데 사실 요소하면 너무 많기는 많죠. 해요. 네, 금리도 네. 있을 수 그렇죠. 있고 환율도 있을 수 있고 뭐 경기 침체 우려도 있을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좀 가장 복잡계를 만드는 요소를 꼽아주신다면 어떤 요소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그 가장 중요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변수들이 많은 것도 있지만 누가 그것을 방향성을 제시하는 주체가 없어요.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 페드에서는 지금 6개월째 계속 데이터 디펜던트한 의사결정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복잡계는 예측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미리 예측을 하고 방향을 너무 세게 제시하는 것보다 데이터를 확인하고 그거에 대한 적절한 상황을 판단하는 게 더 맞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봐도 페드의 그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그 방식에는 문제는 없어요. 네. 하지만 인간이 역사를 만들어 오고 방향을 만들어 온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고 앞으로도 그건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경제에서는 굉장히 그러한 누군가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람이 가장 어울리는 것은 페드인데 페드가 그 역할을 너무 안 하겠다라는 그러한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도대체 누구를 보고 누구의 의사결정을 보고 해야 될지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돈의 움직임, 머니플로우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머니플로우가 한쪽에 쏠릴 때 그 쏠림을 이게 맞을 거야 하고 우르르 따라다니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박스권 형태에서 계속 자금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요인일 것 같아요. 방향성을 주체하는 곳이 없다는 게 복잡계의 지금 요소다. 네. 그리고 머니플로우에 따라서 이렇게 확 과열됐다가 확 네. 식었다가 이런 네. 부분이 특히 방향성을 주체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건데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속 지지부진한 박스권 장세 언제까지 좀 지속될까요? 일단 그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1분기 결과가 양호합니다. 물론 이제 기대치를 낮춰놨기 때문에 낮아진 기대보다 양호하긴 한 건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상황이 개선되는 부분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기대보다 양호했던 상황이 지나면서 이제 좋아지겠네라고 하면 하반기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 많은 문제들이 누적돼 있고 사이즈가 너무 큰 문제들은 처음에 설명드리듯이 좀 밀어놓거나 아예 이거는 너무 크니까 반영을 안 해. 이러한 변수들이 너무 큰 것들이 많아요. 그 부분들이 지금 이제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소비 데이터에서 점점 나타나고 오늘도 지금 독일의 소비 데이터가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상반기까지는 예상보다 소비가 버텨졌기 때문에 기업들이 지나친 재고를 줄이는 회사들도 충분히 재고를 수요가 있으니까 줄일 수가 있었고 이러한 행동들이 기업 실적에 양호하게 나타났는데 이 부분이 3분기부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매크로 데이터들이 눈에 보여요. 그럼 네. 이 부분이 기업 실적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면 밀렸던 기업 실적의 악화 팩터들이 2분기에서 3분기는 1분기보다 더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있고 특히 지금 그 미국의 은행 사태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게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4월 달에 실질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그 은행들이 대출 태도를 줄이는 부분이 발생을 할 거고 오늘도 이번에 그 대형 은행들이 그 중소형 문제되는 은행들의 예금을 가져갔잖아요. 그러면 대형 은행들은 더 규제적으로 규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은 은행이 문제되는 은행의 100을 대형 은행이 100을 그대로 가져갔다 하더라도 이 100을 가지고 대출하는 태도가 조심스러워지고 이게 경제 전체에 순환되는 그 고리와 횟수가 약해질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4월 달에 터졌기 때문에 전체 유동성이 변동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통화의 유통 속도가 떨어지거나 경제의 활동성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그 자금들에서는 발생할 겁니다. 그러한 좀 밀린 숙제들이 2, 3분기 때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은 박스권 이상을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2, 3분기 때는 조금 더 악재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니 지금이 오히려 그런 박스권 상단에 위치해 있다라고. 저는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미국 S&P도 거의 19배에서 20배 정도를 가리키고 있고 저희 코스닥도 지금 거의 20배 근처에 있습니다.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이길 수 있으려면 그러면 정말로 경기가 터닝하거나 좋은 쪽으로 기업 실적이 경기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계속 좋거나 하는 두 가지의 경우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혹은 두 가지가 합쳐서 발생할 확률을 30% 이상으로 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조금 우려감이 형성되고 있는 또 2분기, 3분기인데 이사님 네. 말씀을 토대로 하면 국내 투자자분들을 대변해 보자면 2차 전지 안 갖고 있었으면 참 심심했을 그렇죠. 1분기, 2분기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2분기, 3분기에는 또 다른 악재가 상존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투자자분들이 불확실성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나마의 좀 대안처라든지 팁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이게 에너지 체계 전환이라는 굉장히 큰 흐름에서 나타난 건데 사실 이 에너지 체계 전환의 큰 흐름은 2007년 전부터 주식시장에 많이 반영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OCI가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 시작한 것도 그 석유에서 전기로 에너지 체계가 변환되는 이게 뭐 자동차도 당연히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변환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현상은 15년, 20년 가까이 된 현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다 인지하고 있어요. 근데 주식에 투자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에서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사람들이 이게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라고 전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부분에서 기회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AI라는 현상이 지금은 이제 굉장히 임계점을 넘어서 사용 가능한 수준까지 넘어와서 그게 주식 가격에도 들어왔고 그에 반해서 지금 로봇은 아직은 로봇을 만드는 회사들이 매출이나 이익의 안정성을 확보한 정도의 수준은 아직 안 돼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로봇 관련 주식이 좀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상승했다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이 현상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된 상태에서 말씀드렸던 AI가 발전된 부분이 소프트웨어적인 개발에 더 도움을 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로봇의 개발과 그것을 돌리는 소프트웨어적인 개선이 동시에 발생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 방향성은 뭐 인류가 결국은 가야 될 방향성이잖아요. 그 방향성의 시간이 단축될 수 있는 확률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배터리 이야기는 해봤는데 반도체 이야기도 또 안 해볼 수가 네. 없어요. 지금 워낙 중국과의
갈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이제 국제 정세가 좀 꼬이고 있죠. 그렇죠. 그런 꼬였죠. 데 가운데 네. 일단은 뭐 반도체 업황 바닥론에는 힘이 실리고는 있거든요. 네. 삼성전자만 외국인이 주구장창 살지 아니면은 뭐 SK하이닉스도 지금 간혹가다 매수가 들어오고는 있지만 네. 반도체 바닥론에 대한 시그널은 좀 이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전통적인 사이클 산업입니다. 테크 쪽에서는 왜 그러냐면 경쟁자들도 다 이제 거의 없어진 과점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상태에서 투자에 들어가는 효율성 대비 명확하기 때문에 사실은 밸류에이션하고 역으로 플레이하면 되는 그런 구조를 다 짜놓은 상태였는데 네. 그래서 사실 작년 가을부터 지정학적인 의사결정 때문에 미중 간에 그러한 법률과 관련된 여러 가지가 없었으면 작년 가을부터 이미 그 버텀을 볼 수 있는 여건들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바닥론을 지금 말씀하셨던 근거가 되는 것이고 문제는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발생한 미중 간의 갈등에서 나오는 법에 의한 미국의 법에 의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그 부분이 주가를 눌러버리는 현상 때문에 이게 바로 복잡입니다. 사이클 주식에 정치가 들어와 버린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삼성전자에서 감산을 공식적으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렇게 못 오르거나 살짝밖에 못 오른 상태가 지금인데요. 이 지금의 상태는 바닥의 상황을 좀 더 길게 가져가게 만들 수는 있지만 이게 바닥에서 다시 바닥이 아닌 우리가 주식할 때 많이 얘기하는 지하 1층이 더 있었네 뭐 이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게 만들 확률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요 데이터가 생각보다 그렇게 지금 핸드폰 판매량이나 여러 가지들을 보면 그리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급 쪽의 이슈는 어느 정도의 그 바닥론에 충분한 상황을 만들어져 있고 근데 수요 쪽의 부분이 생각보다는 옛날보다 좀 더 어려운 부분에 있는 부분이 섞여 있어서 바닥론은 맞지만 기대치를 그렇게 세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옛날의 방식. 옛날에는 삼성전자가 감산을 발표하는 순간 한 달 동안 주가는 30%씩 다 올라갑니다. 와, 예전엔. 네.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의 감산 발표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펀더멘탈 쪽에서의 수요 리스크를 갖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고요. 반대로는 유동성이 다른 곳 가느라고 다른 곳에서 움직이느라고 너무나 바빠서 지금 완전히 반도체 섹터를 버렸습니다. 지금은 과거보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힘이 세져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주가에 큰 영향을 주는 건 우리가 지금 이젠 너무 잘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쪽을 그 개인의 빈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의 빈집. 네, 개인의 빈집인데 여기서 더 하락할 리스크는 굉장히 적은. 네, 일단 반도체에 대해서는 바닥은 맞지만 이 지금 국면이 이런 국제 정세라든지 뭐 전반적인 업황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리스크가 있을 시에는 이 바닥론이 좀 더 지속될 수 있다. 조금 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사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또 사이클이 없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현 장세와 같은 상황이라면은 진짜 계속해서 시장의 사이클은 이미 사라졌다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표현할 때 그거는 강조하기 위해서 없어졌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사실은 줄어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이클 현상은 기본적으로 세상 모든 데 다 있습니다. 술 너무 많이 먹으면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날 다 사이클이 깨려면 시간 걸리고 다 네. 사이클은 존재하고요. 주식 시장의 그 부분이 과학의 발전이 가져온 비중이 높아지면서 우리가 조금 전에도 로봇이나 AI를 얘기를 했잖아요. 로봇이나 AI가 어느 순간인가 뭐 5년 지나면 잘 되고 3년 지나면 잘 되고 이게 반복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테크 기업은 한 10년 정도 전부터 제조업에서는 제조업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라고 하면 자동차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평균 경쟁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테크 기업에서는 특히 소프트웨어 기업에서는 한두 명의 뛰어난 천재가 있느냐 아니냐가 그 회사의 경쟁력을 거의 좌우하죠. 그런 것처럼 기업의 평균 수준이 중요한 비즈니스는 그 비즈니스가 사이클 상황에 노출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어떠한 1년을 들여서 노력하는 것
것을 하루 만에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그 모든 시간의 차이를 없애버립니다.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비즈니스가 그 AI 같은 쪽들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질 것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정보통신 방식이 계속적으로 현재의 속도를 유지하거나 더 빨라지지 더 느려지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반 시설 자체가 시간에 거의 실시간으로 우리가 더 붙어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은 사회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주는 영향력 이게 계속 줄어든 게 구조화되어 있는 거죠. 사이클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존재하죠. 그 텀이 좀 짧다. 그렇죠. 텀이 좀 짧고 영향을 안 받는 비즈니스의 비중이 전체 사회에서 비중이 증가한다. 네. 사실 저는 이제 이사님을 거의 2년 만에 뵙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사님 오랜만에 뵈니까 더 박희순? 배우 박희순님이랑 너무 겹쳐서 네네.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보시는 분들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진짜 실물로 뵈니까 좀 더 신뢰도가 간다고 해야 되나? 좀 더 이렇게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아우라가 굉장하신 것 같아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